포크레인이 경로당 담벼락을 밀어버리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치솟았고 노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담벼락 아래 화분들이 박살났고 누군가 50년 전부터 키워온 장독대가 그대로 쓸려나갔습니다.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어 이번엔 마당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왔고 마루 위에 있던 이장 박씨 할아버지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72살의 몸이 맨 흙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방에 용역들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 난리통의 맨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사인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독사였습니다. 목에 새긴 뱀 문신만큼이나 눈빛이 차갑고 냉정한 남자. 그가 흙바닥에 쓰러진 박씨 앞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씨의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독사의 눈빛이 가라앉았고 그 순간 부하 하나가 박씨의 등을 발로 찍었습니다.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걸어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호미를 손에 든 채로 42살의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용역들이 그쪽을 바라봤고 독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줌마 몸사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영순의 발 앞에. 그 순간과 독사가 바닥에 꼬꾸라지는 순간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움직였다 싶었는데 독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이 꺾여 있었고 명치가 눌려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용역 20명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쓰러진 독사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다. 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분노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용역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손들이 어느새 내려가 있었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보고받은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신원 파악해. 강진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남자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기 전 지금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식사하면서 듣고 계신지, 차 안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1장. 불이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동리의 새벽 4시는 마을 전체가 아직 잠속에 잠겨 있을 시간인데 이영수는 그 시간에 이미 밭 위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조여매고 호미를 들고 두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잡초를 뽑는 그 모습이 하동리에서 10년째 반복되는 풍경이었으니까요. 마을 노인들은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부지런하기도 하지 혼자 사는 몸이 어쩜 저렇게 라고요. 밭 한켠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뿌리 언저리에 작은 도자기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 3년 전 영순이 손수 묻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담은 항아리를. 새벽 일을 마치면 영수는 늘 그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막걸리를 한 잔 따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앉아 밭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바라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이영순의 하루였고
그게 이영순의 전부였습니다. 그 새벽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지 않았다면 겉봉에는 군청 직인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빽빽한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예정 통보, 하동리 일대 32만 평, 대상 필지 목록 별첨. 영수는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느티나무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걸리 잔을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 박씨 할아버지가 똑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다른 노인들도 저마다 그 문서를 들고 나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여? 우리 땅을 그냥 가져간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구만.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막을 방법이 없대. 막을 방법이 없어? 자기 땅인데? 노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동안 영수는 담벼락에 기대어 봉투 안의 마지막 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명칭, 중진태건설, 대표이사 강진태. 그 이름 석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장 박씨가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자네도 받았지? 어떻게 생각하나? 언제부터 진행된 건지 아세요? 군청에서는 3달 전에 공고냈다는데 우리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작은 글씨로 게시판 구석에 붙여놨던 모양이야. 우리가 모르게 말이여. 영수는 고개를 들어 경로당 너머 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햇살이 느티나무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선임은 무슨? 돈도 없고 어차피 법적으로 다 맞게 해놨다는데 뭘 어떻게 해?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들의 웅성거림이 뒤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방 안에서 오래된 군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침대 밑에서 먼지를 털어 조심스럽게 꺼낸 그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얹고 있었습니다. 2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로당 앞마당에 트럭 2대가 서더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 15명, 세어보니 20명이 넘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고 맨 앞에는 목 부분에 뱀 문신이 새겨진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독사라고 부르게 된 건 그 문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웃는 방식이 뱀 같았으니까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진태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경로당 안에 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마루로 나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들고 들어와. 당장 나가. 독사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경로당 처마 밑에 세워둔 자전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자전거가 나뒹굴었습니다. 노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경로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탁자가 뒤집히는 소리, 화분이 깨지는 소리, 노인들이 밀려나며 내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팔을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72살의 몸이 흙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독사가 서류를 꺼내 박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독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영순이 골목 끝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호미를 손에 든 채로 천천히. 독사가 돌아보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순 쪽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침을 뱉었습니다. 아줌마 몸사려. 그 순간 영순의 왼손이 독사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꺾인 방향이 손목이 꺾여서는 안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독사의 입에서 비명 대신 공기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순간 영순의 오른손 호미자루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독사가 무릎을 꺾으며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거품이 입끝에 맺혔습니다. 경로당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쓰러진 독사를 내려다보며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다.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손들이 어느새 내려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박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며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남자들이 독사를 부축해 싣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영수는 경로당 처마 기둥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미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고 수만 번 흐트러진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 씨, 자네 대체. 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이웃집 아줌마처럼.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박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신자는 강진태였고 발신자는 하동리 현장을 지휘하던 독사였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대표님, 그 여자 장난 아닙니다. 강진태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뭐야, 그 여자가. 3장, 사흘 뒤였습니다. 군청 차량 2대가 하동리 입구에 섰고 그 뒤로 경찰차 3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는데 그 차에서 내린 남자가 강진태였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잘 차려입은 양복,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 언뜻 보면 점잖은 기업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군수가 그 옆에 붙어 걸었고 경찰서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영수는 밭 입구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태가 영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영순 씨 되십니까? 지난번 우리 직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셨다고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태가 군수에게 눈짓했습니다. 군수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박씨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익사업이요? 노인들 쫓아내고 고급 아파트 짓는 게 공익입니까? 군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영순 씨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마을 노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경찰 2명이 가로막았습니다. 영수는 경찰서장을 바라보다가 고소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소인 명칭, 하주 진태건설 대표이사 강진태, 피해자 진술인 이름들, 독사를 포함한 용역 7명. 영수는 서류를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고 출석하겠습니다. 강진태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걔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치워. 경찰들이 영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이미 경찰 인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 단 한 번 고개를 돌려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수는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리를 비웠고 대신 들어온 젊은 경찰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인 하나만 하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향후 사업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 접견 요청합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형사가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영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 하동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없는 사이 용역들이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노인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사인 안 하시면 나중에 보상금 못 받으십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겁에 질린 노인 둘이 그날 서명을 했습니다. 영순이 경찰서에서 풀려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서명을 받아낼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라는 걸. 하동리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논둑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흠 하나 없이. 그리고 그건 영순이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종류의 적이었습니다. 사장, 그날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이 전등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꺼비 집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전에 전화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미납 요금으로 인한 단전. 영수는 고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열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도는 다음 날 아침에 끊겼습니다. 영수는 이웃 노인에게 물을 얻어다 썼습니다. 그 노인도 사흘 뒤에 수도가 끊겼습니다. 밤마다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졌고 그 다음 날 밤엔 2개가 깨졌습니다. 영수는 깨진 자리를 비닐로 막고 불 꺼진 방에서 어둠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던지는지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봤자 아무도 없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하동리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김씨 할머니가 서명했습니다. 손자 학비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최씨 할아버지는 사흘 동안 집 앞에 용역들이 버티고 서 있다가 결국 서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저녁 박씨를 찾아갔습니다. 말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박씨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둠이 깔리는 마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영순 씨, 나는 죽어도 이 땅 못 넘겨. 여기 내 마누라 묻혀 있어.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침대 밑에서 군용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열었습니다. 낡은 천안에 쌓인 대검이 나왔습니다. 오래됐지만
날은 살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숫돌을 꺼내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갈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느 밤, 팀원들의 숨소리, 그리고 갑자기 터진 총성들. 자신만 살아서 기어나왔던 그 밤. 그 이후로 영수는 이 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방째로 봉해두고 다시는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간밤에 집 앞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머리에 12바늘을 꿰맸다고 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가 아침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순의 손이 대검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그 손이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5장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붕대 감긴 얼굴이 눈에 밟혀 영수는 걸음이 느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하동리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판, 고급 세단.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됐을까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밀밭. 그 2 글자였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없고 어느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름. 오직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만 알고 있던 코드명.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영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나야. 준호. 이준호. 10년 전 팀에서 통신을 담당하던 요원. 작전 당일 밤 가장 먼저 탈출 루트를 이탈했던 사람. 팀원들이 쓰러지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 영순이 혼자 살아나오고도 끝내 찾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영순의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영순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태건설 법률 대리인으로 왔어. 공식적으로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토지 양도 동의서였습니다. 떠나. 살고 싶으면. 영수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밤 통신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 지금 그 목소리가 이 서류를 들고 여기 서 있었습니다. 내가 팀을 팔았구나. 영순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결정해. 그 이후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팀원들의 얼굴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되새겼습니다. 10년 동안 살아남은 죄로 이 밭을 일구며 속죄하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 처음부터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는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유골이 뿌리 아래 잠들어 있는 그 나무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온 것이 처음엔 트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어둠 속에서 노란 헤드라이트 2개가 밭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었습니다. 6장. 포크레인의 헤드라이트가 밭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영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던 날도, 돌멩이가 날아들던 밤도, 경찰서, 차가운 벽에 기대어 혼자 앉아있던 그 6시간도, 박씨 할아버지의 붕대 감긴 얼굴도, 준우의 목소리도, 그 모든 것을 영수는 이를 악물고 사겨왔는데 포크레인이 느티나무를 향해 방향을 틀자 그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비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순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 앞에 서는 것과 동시에 경광등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차량 4대가 사방을 에워쌌고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헬멧, 방패, 진압봉, 영순을 향해 일제히 조여들었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순 씨,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영수는 특공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뒤에 용역들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싸우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처음엔 구분이 안 됐다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해서 비명소리만 들렸지 뭘 어떻게 했는지 눈에 잡히지 않았다고. 12명이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마지막 대원을 내려다보고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그 뒷모습을 덮었습니다. 영순이 향하는 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태의 비밀 요트가 정박해 있는 남해 외항이었습니다. 그 요트 안에 강진태가 있다는 것도 오늘 밤 그곳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것도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동리 노인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수는 이미 조사를 끝내두었습니다. 외항에 닿은 건 자정이 조금 못됐을 무렵이었는데 요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빗소리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도 짐작이 됐습니다. 영수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 없이 요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갑판에 닿았을 때 첫 번째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이 바다를 향해 연기를 내뿜는 찰나 영순의 손이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소리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요트 안은 30명의 무장 경비원들이 층마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이 밤을 위해 특별히 고용한 인력들이었으니까요. 총을 든 사람도 있었고 무전기를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전기가 울리기도 전에 각 층이 조용해졌고 총이 발사되기도 전에 손이 꺾였습니다. 5분이었습니다.
5분 동안 요트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영순이 마지막 계단을 올라 메인 살롱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아직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진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며 건배를 외치는 소리였는데 이런 말이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동리 그 노인들, 이제 갈 데가 없어. 우리가 이긴 거야.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수는 살롱 안의 조명 차단기를 찾았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살롱 안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무전기를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발전기 돌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요트 안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7장. 어둠 속에서 강진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살롱 한켠 소파 쿠션 아래 숨겨뒀던 권총이었는데 손이 떨려서인지 2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겨우 쥐었을 때 살롱 입구에 인기척이 느껴졌고 강진태는 어둠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소리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파티 손님들이 언제 빠져나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거기 누구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진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냥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뛰어오거나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자신에게 걸어오는 그 소리가 영순이었습니다. 강진태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총성이 살롱을 가득 채웠지만 영수는 이미 옆으로 비껴 있었고 그 순간 강진태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진태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영순의 대검이 그의 오른손을 바닥에 꽂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를 정확하게 비명이 터졌습니다. 영수는 쓰러지는 강진태의 멱살을 잡아 세우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포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영순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내 아비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지 아나. 강진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빌더군. 강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의해 처단된 이중 스파이였다는 것을 강진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집착했고, 그래서 이 땅에 집착했고,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불명예를 돈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처단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진태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검을 천천히 뽑아들었고 강진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순이 아니었습니다. 강진태의 옆구리에서 피가 번졌고 강진태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영순이 몸을 돌렸습니다. 살롱 입구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순을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이 어딘가를 향해 들고 있었는데 그 어정쩡한 자세가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트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강진태의 신음소리만 살롱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둔 건 내가 이 지옥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였어.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1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살려둔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준호라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10년 전 그 밤에 준호가 한 선택들은 팀원들이 쓰러지는 동안 연락을 끊었던 것도, 탈출 루트를 이탈했던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영순의 입에서 나온 건 그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살롱을 나서려 했습니다. 영순이 한 발 내디뎠습니다. 이준호. 준호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번엔 내가 찾아간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가판에 닿는 발소리,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바다가 그 소리를 삼켰습니다. 영수는 쓰러진 강진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살롱 탁자 위에 놓인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어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치와 부상자 상태를 또렷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 그것은 강진태의 요트 선실에 보관된 감고 번호와 그 안에 담긴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군수와의 거래 내역, 판사에게 건넨 돈의 흐름, 경찰서장과 주고받은 문자들, 영순이 사흘 전부터 손에 넣어 이미 복사해둔 것들이었으니까요. 요트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어 있었고, 먼 바다 위로 동이 트기 직전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난간에 손을 얹고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전의 진실이 아직 절반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준호가 사라진 바다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헤엄쳐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경 선박이었습니다. 영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팔짱 정해, 그리고 새벽. 강진태가 구속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해경이 요트 선실 금고를 열었을 때 나온 것들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수와의 토지 거래 내역, 판사에게 건넨 현금 봉투의 흐름, 경찰서장과 주고받은 수백 건의 문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강진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합법의 성체가 정작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 보관한 증거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군수는 그날 오후 자진 사퇴했고, 경찰서장은 이틀 뒤 직위해제됐습니다. 하동리 토지 강제 수용 사업은 즉시 전면 중단됐으며, 이미 서명한 노인들의 계약도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하동리에 그 소식이 전해진 건 아침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일구어온 땅이 다시 자기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고, 한참 뒤에 눈을 떴을 때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시간 영수는 하동리에 없었습니다. 뉴스도 보지 않았고 노인들의 소식도 듣지 않았습니다. 강진태가 구속되던 날 새벽 영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이었습니다. 서늘한 가을 공기 속에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조여매고 두둑 사이를 걸으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늘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영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를 따르고 항아리 앞에 놓아두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령을 알 수 없는 그 나무가 가을 햇살 속에서 잎을 흔들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닿지 못한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뿌리 아래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농사도 풍년이겠어. 그게 다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한 장 떨어져 영순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영순은 그 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이후 행방이 묘연했고 검찰은 수배령을 내렸지만 영수는 그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그 진실도 아직 절반은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남편 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이 새벽만큼은 하동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들판 위로 햇살이 번지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영수는 다시 허리 보호대를 조여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진태가 하동리 노인들에게 썼던 수법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토지강제 수용은 반드시 사전에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주민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열람 공고 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이웃이 갑작스러운 토지 수용 공문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영순이 강진태를 무너뜨린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강진태 스스로 남겨둔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불법도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기분 좋아지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